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선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파전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 갓 쪄낸 송편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간장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공기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아내 은주는 이미 2시간째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닦아가며 전을 뒤집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등엔 기름이 튀어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그저 찬물에 식히고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배 하나 더 깎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엌 한쪽에서 냄비를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시아버지가 배를 제일 좋아하셨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 그런데도 어머니는 매년 명절이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제사상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북어포와 대추, 밤이 정갈하게 놓였고 삼색 나물이 가지런히 배치되었습니다. 작은 술잔 옆엔 막걸리 한 주전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갓 쪄낸 송편 한 접시를 들고 제사상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쪄낸 지 얼마 안 된 송편에선 여전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 사이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송편을 제사상 한가운데에 놓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송편 접시를 든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접시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려드릴게요. 은주가 다가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송편 접시를 상위에 그대로 내려놓으셨습니다. 툭! 생각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도자기 접시가 나무 제사상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 있던 저도, 거실에서 TV를 보던 조카들도,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던 아내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 접시를 내려놓은 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접시 위에 올려져 있었고 고개는 살짝 숙여진 채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 와도 된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듯 했습니다.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축축한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 접시에서 손을 떼시곤 천천히 몸을 돌려 은주를 똑바로 마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피곤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더 이상 빌리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한 번 하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어머니는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겨우 짜내듯 나온 은주의 물음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해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의 송편에선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막 전엔 따뜻한 송편, 어머니와 은주가 함께 빚고 함께 쪄낸 그 송편.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달리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에서 천천히 돌아서시더니 방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굽은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짊어지고 걸어온 사람처럼.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러신 건지 내가 물어볼게. 제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사상 위의 음식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났고 저는 노릇노릇했고 송편은 보드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추석 아침, 우리 집 제사상 앞에서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크게, 더 깊게 번져갈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수입니다. 올해 52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50을 넘기니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귀밑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아내 은주와 결혼한 지도 벌써 27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주는 26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얼굴을 잘 붉히던 여자였습니다. 첫 맞선 자리에서 은주는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고개를 12번도 넘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27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줄 말이 될 줄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고 제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혹시 은주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명절 이틀 전 은주는 큰 가방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혼자서 말입니다.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미리 가서 도와드릴게요. 은주의 말에 저는 고마워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은주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있어 참 든든하구나. 그날부터 은주와 어머니의 명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골집 부엌은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오래된 냄비들이 걸려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엌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주와 어머니가 함께 만드는 제사 음식들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은 간이 딱 맞았고 도라지 나물은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져 김이 모락모락 났고 삼색나물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은주야, 소금 좀 더 넣어라. 어머니, 이 파는 어떻게 썰어요? 그건 말이야. 이렇게 비스듬히 써는 게 보기도 좋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와 은주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집안을 채웠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은주는 어김없이 큰 가방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부엌을 지켰습니다. 손에 칼집이 나도 기름이 튀어대어도 허리가 아파도 은주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냄비를 들려고 하면 은주가 먼저 다가가 받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장을 떠오려 하면 은주가 먼저 종종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은주를 보며 어머니는 늘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있어서 이 늙은이가 큰 힘을 얻는구나. 어머니의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게 접히도록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8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60세시셨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충격에 한동안 넋을 잃고 지내셨습니다. 난 이제 혼자구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어머니가 빈방에 앉아 중얼거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창밖만 바라보시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장독대 앞에서 고추를 말렸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그것이 곧 어머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셨습니다. 이웃들과 장터에 나가 웃고 떠들고 절에 다니며 기도하고 손주들이 오면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밤이 되면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소리를 키워놓아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혼자 숟가락을 드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더 중요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고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래야 집안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랜 기다림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함께 준비하는 건 언제나 은주였습니다. 어머니, 도라지는 이렇게 찢으면 되나요? 그래, 잘한다. 내가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어머니, 이 전 좀 봐주세요.
잘 부쳐졌나요? 아이고, 이게 그냥 식당 음식이야. 참 잘했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제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로 손이 부르트고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아파도 은주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의 웃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웃으셨습니다. 은주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잘한다, 잘해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은주가 부엌에서 일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은주의 손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번 추석 아침 송편을 내려놓으시던 그 순간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명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이틀 전부터 어머니 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도왔고 저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선 이미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계셨습니다.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전, 그리고 두 사람의 손놀림. 어머니 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웃으셨습니다. 왔니? 은주가 벌써 3시간째 일하고 있다. 고생이 많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끝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명절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상이 점점 완성되어 갔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북적이고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야, 은주 솜씨가 대단한데? 이 전 좀 봐. 완전 예술이야. 맞아요. 은주 씨 덕분에 우리 집 제사상이 해마다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친척들의 칭찬에 은주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다 은주 덕분이다.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완성된 제사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 제사상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그럴 리가요. 누나가 계시잖아요 하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쓸쓸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겨우 꺼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은주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죠. 저도 이 집 식구인걸요.
은주는 밝게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은주도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주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미련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곤 다시 제사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고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리고 그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 은주 덕분이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 제사상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무너졌을 거야 라는 표현을 쓰신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도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살림을 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장터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배추며 무며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시장통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종수 씨? 돌아보니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종수 씨, 어머님은 요즘 좀 어떠신가요? 네,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왜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어 하신다니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는데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걸음도 예전 같지 않고.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니까요. 이제 내가 제사를 못 지을 것 같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못 지으신다고요? 네. 정확히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종수 씨가 자주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멍하니 대답하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어머니는 평생 제사를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홀로 사시면서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 종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나야 건강하지. 걱정 마라.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왜 갑자기 그러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을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잘 지내시면 됐어요.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 많이 지쳐 보이셨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왜 이웃 아주머니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작년 설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내가 없었으면 이 집 제사상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그때의 눈빛.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미련이 섞인 그 눈빛.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제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말씀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특히 은주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쓸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다 은주 덕분이다. 그건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은주에게 너무 많이 기댔다는, 그래서 미안하다는 고백.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주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앉아요? 은주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당신, 작년 설날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요? 무슨 말씀요? 내가 없었으면 제사상이 무너졌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 은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 표정 어땠어요? 은주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쓸쓸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미안해 보이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하지만 제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어머니가. 저는 은주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어머니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제사상 앞에서 송편을 내려놓으시던 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이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늘 그랬듯이 이틀 전부터 짐을 꾸렸습니다. 앞치마며 고무장갑이며 명절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봐요. 은주가 짐을 싸다 말고 제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좀 걱정돼서요. 은주의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 이후로 은주도 계속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전화 드려볼게요. 하지만 전화를 하려던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부만 여쭤야 할까? 결국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은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9시쯤 오면 돼요. 그때쯤이면 거의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조심히 가요. 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예감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 댁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쯤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은주가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부엌에선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은주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왔니?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반갑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오히려 당황한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엔 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은주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이미 뜨거웠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기름이 끓고 있었고 찜통에선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엔 반쯤 썬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선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 부칠게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프라이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올해는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은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한 게 어디 있니? 이건 내 일이야. 어머니도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희 둘이 하면 금방 끝나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은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안 하면 제사상이 허전하잖아요. 제가 해야 어머니도 편하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부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내가 왜 매년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넌 이제 안 와도 된다니까. 그 말에 부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쇠국자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를 똑바로 볼 수 없다는 듯이. 미안하다. 은주야. 하지만 정말 더는 내 손을 빌리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방 안에 있었습니다. 9시에 오라고 했지만 왠지 불안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댁에 도착해 방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한마디. 넌 이제 안 와도 된다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 입구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은주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국자가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종수야.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와는 달리 우리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부족했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무엇이 미안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건 내 짐이었어.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였어. 그런데 난 너무 오래 내게 기댔구나. 너무 오래. 어머니는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내가 새벽같이 와서 일하는 걸 보면서 난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 내 손이 부르트는 걸 보면서 내가 땀을 흘리는 걸 보면서 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내 며느리를 부엌대기로 만들고 싶지 않아. 명절마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못 보겠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으셨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이제 그만 가거라. 명절에도 오지 마라. 그 말에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깼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은주 사이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햇살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부엌에서의 일이 있은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잠시 좀 쉬세요. 제가 은주랑 마저 준비할게요. 그래.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우려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응, 괜찮아?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주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무 잘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예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제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 형제들, 모두들 명절 인사를 나누며 집안을 북적이게 했습니다. 이야, 올해도 제사상이 푸짐하네. 은주 씨 손맛은 역시 최고야. 맞아요. 우리 집 제사상은 해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척들의 칭찬에도 은주는 억지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뒤로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묵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조상님들을 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식구들이라 화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땠어? 아이들 대학은 잘 다니고 있나? 다음 달에 손주 100일이래. 꼭 오셔야 해. 웃음소리가 터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웃으시긴 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공허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은 여전히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술잔을 탁 하고 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곤 입을 여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도 젓가락도 모두 공중에서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작은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더는 은주 손 빌릴 일도 없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누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낸다니? 큰 고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난 오래 생각했어. 하지만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잖아요. 아버님, 할아버님을 모시는 자리인데. 알아. 나도 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께 누가? 작은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조상님들도 결국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받으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는 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야. 누나가 무슨 고통을?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은주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고통이야. 내 며느리가 새벽같이 와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는 걸 보는 게 고통이란 말이야.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고생해야 한다고, 명절마다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그게 무슨 당연함이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내 며느리를 부엌대기로 만들고 싶지 않아. 명절마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재산은 우리 집안에. 집안이 뭐가 중요하니?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난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남은 시간을 며느리한테 미안해하며 살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 어머니는 은주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이제 더는 오지 마라. 명절에도 제사 때도 오지 마.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넌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거라.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시댁 부엌에서 고생하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은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선언으로 우리 집안의 긴 전통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막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과 눈물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누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큰 고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난 충분히 생각했어. 친척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나자 집안엔 저와 은주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제가 다가가자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먼저 잘게요. 응, 푹 쉬어. 저는 은주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은주는 저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안 자니? 네.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밤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응?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신다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가 많이 속상해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시는 건지. 아니다.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은주를 싫어할 리가 없지. 오히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은주한테 이 짐을 지워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은주가 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 난 너무 미안했어. 새벽같이 와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고 손에 기름이 튀고 허리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내 며느리를 부엌대기로 만들고 싶지 않아. 명절마다 고생시키는 집안 어른이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 은주는 좋아서 하는. 좋아서? 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난 혼자서 이 제사를 끌고 왔어. 처음엔 할만했어. 내 손으로 상을 차리고 내가 절을 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더구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없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은주가 도와주기 시작했어. 고맙더라. 든든하더라.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은주가 옆에서 다 해주니까.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허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걸. 내 짐을 은주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걸. 어머니, 종수야.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난 사실 몇 해 전부터 아팠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허리가 안 좋아. 디스크래. 병원 가봤는데 많이 안 좋다더라.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사 준비하는 게 정말 고통이었어.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니? 걱정만 끼칠 텐데.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안 좋아.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 칼질 오래 하면 손이 저리고 아파. 어머니는 자신의 손목을 천천히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날엔 거의 은주가 다 준비했어. 난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칼질도 제대로 못했어.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몸도 성치 않으면서 며느리한테 짐을 떠넘기고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해보려고 했어. 은주 안 오고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생각했지.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그랬군요. 그런데 안 되더라. 손목은 아프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지. 전 하나 붙이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더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더는 은주한테 짐을 지우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닳고 다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난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혼자 끌고 온 이 제사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늙은 며느리가 몸 성하지 않은데 더 무리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어머니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은주한테도 이제 자유를 주고 싶어. 명절마다 고생하지 말고 자기 가족이랑 행복하게 보내라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작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그 큰 손의 어머니는 어디 가고 이렇게 작고 여린 어머니가 되셨을까?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벌레 소리가 들렸고 달빛은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은주의 희생을, 그리고 제 무관심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는 제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또 바쁘게 움직였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얼굴을 비쳤을 때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은주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응, 왜 안 깨웠어? 피곤해 보여서요. 그냥 재웠어요. 은주의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아직 눈은 붓긴 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계세요. 빨래 걷으시나 봐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빨랫줄에서 빨래를 걷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빨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어머니는 마지막 빨래를 걷어 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종수야, 은주야. 어머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마주보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의 떨림은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날들을 너희와 웃으며 살고 싶다. 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살아있는 가족 아니겠니?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상님들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야. 우리가 절을 100번 해도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놔도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떠니? 명절마다 고생하고 지치고 때론 서로 미안해하고 이게 과연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일일까?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돌아가신 분들도 편안하다고.
어머니가 은주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그동안 명절에 오는 게 정말 좋았니?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엔 뭘 실수하지 않을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어요.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그런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늘 고맙다고 하셨고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은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은 몸져 누워야 했어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또 명절이 오면 똑같이 가야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약해서. 아니야. 어머니가 은주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사회가 잘못된 거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고생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짐에서 벗어나거라.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생각. 그런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은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더는 고생하지 마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7년 동안 은주가 참아왔던 것들,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지켜봤던 것들, 그 모든 게 이제야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진정되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종수야. 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은주를 지켜라. 네. 내 아내가 더 이상 내 몫을, 우리 집안의 몫을 대신 짊어지지 않도록 해라.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난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어. 내가 은주를 지켜줘야 해. 명절 때도 평소에도 내 아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주의 고생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니까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하며 은주에게 짐을 떠넘겼습니다. 미안해요, 은주야. 제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힘든 걸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은주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명절을 다르게 보내자. 다르게요? 응. 제사상 대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편하게 밥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진짜 명절이지 않을까?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송편 빚고 다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고 다 같이 즐기는 명절. 그런 명절을 만들자.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는 가족이 되기로. 제사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상을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그날 아침의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머니가 송편을 내려놓으며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하셨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댁에 가기 전날 밤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간단한 나물을 만들고 함께 먹을 음식들을 장만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12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송편 반죽이야. 내일 할머니 댁에서 같이 빚을 거야. 와, 재밌겠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시에 일어나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안 바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안 바빠. 우리 천천히 가면 돼.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해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10시쯤 우리는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천천히 왔구나. 잘했어.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온갖 냄비가 불 위에서 끓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에는 간단한 국 하나만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몇 가지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 준비했어. 오늘은 우리 같이 송편만 빚으면 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은주, 그리고 두 아이. 5 식구가 송편 반죽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빚는 거야. 어머니가 반죽을 손으로 빚으며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래요. 나도. 아이들이 신나서 반죽을 만졌습니다. 서툴게 빚어진 송편은 울퉁불퉁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송편을 들어 보였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우리 딸 솜씨 좋은데?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요? 아들이 자기가 만든 송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할머니보다 낫네. 어머니가 손주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빚어진 송편들.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고, 어떤 건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쪄볼까? 어머니가 송편을 찜통에 담으셨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것도 있고 너무 말랑한 것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또 같이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내년에도 우리 같이 만들자. 어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국과 우리가 준비해온 반찬, 그리고 함께 빚은 송편. 산의 진미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편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허리 휘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거 들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난 부엌에 박혀 있었잖니. 그런데 올해는 손주들이랑 같이 송편 빚고 다 같이 밥 먹고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조상님들도 결국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게다. 우리가 웃으면서 지내는 걸 보시면 저 위에서 흐뭇하게 웃으실 거야. 맞아요, 어머니.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 내가 알아줘서 고맙구나.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우리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 이제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져요. 가족들 만나는 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고생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짓누르는 전통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형식을 지키느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보다 모두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또 갈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오늘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웃으니까 좋더라. 은주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전통이구나.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명절.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 형식보다 마음이 앞서는 명절. 그런 명절을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도 된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여전히 명절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며느리가, 아내가, 딸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 대신 같이 웃자는 말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함께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명절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용기를 내셨듯이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상님들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사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절도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